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사호법 1순환을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체제에 들어가서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진도로 나가고 그런데 객관식 사례 없죠. 사례 책을 지금 박 변호사님한테 좀 제촉을 해서 마련되는 대로 같이 진행하기로 하고, 일순환 때는 좀 사례를 실전적으로 사례를 좀 보고 문제 모의고사를 답안 작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 시작하는 기분으로 일순환 민사소송법 기본 이념이나 제도, 취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또 꼼꼼하게 하나씩 챙겨서 암기할 것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10페이지 펴보세요. 총론에서 10페이지 보면 민사소송 절차에서 전체 절차가 개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고, 이 절차법은 실체법상 예컨대 우리 민법상 갑이 을과 소비대차 계약을 맺어서 1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 결과 이 대주 갑이 을에 대해서 1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빌려준 돈 10만 원 내놔라. 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 권리 OX를 공부하는 것이 실체법, 민법이죠. 민법상 을이 변제를 했다거나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권리 OX 결정이 된 거예요. 모든 사실이 다 증명이 된 걸 전제로 해서 여기까지 배우는 게 민법인데, 거의 모든 증거와 모든 진실, 거짓 여부를 신의 관점에서 권리가 1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모든 법리를 적용해서 그 판단하는 게 실체법이고, 거기까지가 민법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 갑에게 10만 원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 손에 10만 원 현금이 자기 손에 들어와야만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권리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을 절차법이라고 하고, 이 절차법은 다시 둘로 나뉘어서 첫 번째는 과연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민법에서는 신의 관점에서는 딱 한 번에 딱 보면 모든 법리를 알고 있는 신이 본다면 권리 OX 판단이 되지만, 이게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는 정말 얘가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을이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변제했다거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확정하는, 그러니까 인간들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한 절차법의 첫 번째가 민사소송법이죠. 그리고 이렇게 민사소송법상 우리 인간들 관점에서 갑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역시 이것도 권리 OX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실체적인 관점에서 권리 OX이고, 이건 인간 절차적인 관점에서 과연 권리가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이런 판단하는 게 민사소송법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판결문 하나, 역시 종이 쪽지인 판결문 하나를 얻는 게 목적이죠. 이거 가지고도 역시 최종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민사집행법. 대표적인 방법은 경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는 등의 경매 등의 방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실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민사소송법은 이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관점에서 권리 OX를 인간 관점에서 정말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이때 기본적인 전제는 갑과 을이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을 얘기하는지는 모른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이것을 판단하려면 중립적인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이 심판이 법원 판사가 중립적인 관점에서 심판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링에 선수들이 올라가서 싸우는 거죠. 갑과 을이 권투 경기를 생각하시면 쉽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이 원고가 되고 을이 피고가 되어서 서로 자기 주장들을 내가 진실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진실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얘기들을 심판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심판이 여기 최종적인 판결로서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할 말들 다 해봐라. 갑의 얘기도 들어보고 을의 얘기도 들어보고 공정한 심판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봐요. 이렇게 들어보고 끝까지 들어보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할 말 계속 해봤더니 다 똑같은 말만 계속하고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더라. 그럼 이제 더 이상 말은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라고 이렇게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죠. 이렇게 더 이상 말을 그만해라 라는 것이 사실심, 변론, 종결이라고 하죠. 자, 이 변론이라는 건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여기까지 취합된 그런 사실 자료를 가지고 판결을 한다. 이게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이죠.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당사자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절차, 그것을 변론 절차라고 하죠. 자신이 이 실체법상 권리가 있다 없다에 대한 주장과 항변을 충분하게 말을 하는 절차예요. 이 변론 절차. 근데 이 변론 절차는 말을 한다고 했어요. 왜 이걸 말로 하냐면 이 판사는 중립적인 공정한 심판을 봐야 되는데, 얘랑 짝짝꿍이 되거나 얘가 이쪽 변호사의 동기거나 대학 동창이거나 인연 학연 관계가 있다거나 기타 있으면 이쪽 말을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쪽에 치우치는 재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로 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공개 재판을 해요. 공개 재판. 즉 이 재판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이 재판에 가서 보는 거예요. 갑의 얘기를 듣고 을의 얘기를 할 때 서로 짝짝꿍해서 몰래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이 갑 딱 보니까 을이 거짓말하네. 갑이 진실인데, 이렇게 하면 판사가 나중에 얘랑 짝짝꿍 돼서 갑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아무래도 좀 주저하게 되겠죠. 이런 감시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말로 해야 돼요. 공개 재판이라는 건 이게 말이 변론이에요. 그래서 이 법정 밖에서 있었던 것들은 여기에서 별도로 말을 하지 않는 한 이 재판의 자료가 될 수가 없다. 재판 자료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이 변론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죠.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일반 방청객의 심판, 감시 기능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예요. 일단 이거 기본적인 그러한 원칙을 기억하고, 그런데 이것이 변론주의가 사실은 형해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서면으로 써가지고 서면대로 진술합니다. 이걸 말을 한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청객 입장에서는 그 서면을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누가 진실한 얘기를 하는지를 사실은 이 공개재판의 기능이 형해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원래는 말을 하고 얘도 다 들어보고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서면에 100페이지 되는 서면 쭉 읽고 서면대로 진술합니다. 딱 1초 동안 이 100페이지 진술을 컴퓨터처럼 한꺼번에 말을 한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을도 이 서면을 이제 넘겨받았으니까 갑과 을, 법원에서는 이렇게 서면으로
서면대로 진술합니다라는 것이 별 문제가 없지만 원래 기본 취지인 일반인 관점에서는 이게 정말 공정한 재판인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죠. 뭐 이거 좀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변론주의의 기본적인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렵다. 그럼 이러한 것은 잘못된 거냐?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오늘날은 이런 재판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옛날에는 뭐 기껏해야 돈 몇 푼 빌려주고 뭐 그런 정도인데 지금은 굉장히 사건이 복잡하고 또 두 번째로는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민주주의의 어떤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이 법원이 특별히 이해를 막 이렇게 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는. 따라서 이렇게 변론주의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다. 현실적인 어떤 필요성과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잡혀 있다라는 옛날에 봉건 시대나 뭐 군주 시대와 달리 민주주의 시대에서 이 심판이 충분한 자질과 어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들이 법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변형된 형태지만 어쩔 수 없는 걸로 봐요. 그래도 기본적인 취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법정에서 변론으로 현출된 것만 재판 자료가 된다. 이 변론 밖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 들어오지 않는 한 재판 자료로 삼을 수가 없다. 그게 변론 절차, 변론주의의 핵심이에요. 반드시 여기서 말을 해야만 어떠한 식으로든 형해화된 형식으로라도 말을 해야만 재판 자료가 된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이 변론주의 이거 하나만 이게 왜 필요한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거기서 이제 나머지 것들이 출발이 되니까. 그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현출된 것들을 가지고 이걸 기초로 재판의 기초로 삼아서 판결을 하게 된다. 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 이 변론 절차에서 얻은 자료만 재판 자료가 되는 거죠. 이걸 재판 자료라고 해요. 자, 이걸 얻기 위해서 변론 절차를 쭉 거친 거예요. 뭐 하루에 할 수도 있고 1회, 2회, 3회 그래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재판 자료는 둘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자료와 증거 자료. 사실 자료와 증거 자료를 재판 자료로 삼아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 사실 자료와 증거 자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과 증거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사실과 증거는 구별된다. 즉, 갑이 법원에다가 내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라는 대여 사실,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그 사실이 진실인지 얘가 하는 게 얘 말이 진짜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것 판단은 얘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진실한지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증거. 그래서 사실 자료와 증거 자료는 명확히 구별된다. 먼저 사실 주장을 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 활동을 해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만 이게 재판 자료가 돼서 결론을 얻는다. 그래서 이 증거 자료, 증거 조사 결과 얻은 이 증거 자료와 사실 자료 명확히 구별되기 때문에 증거만 있고 머리는 없는 거예요. 뭐 이거 증거 쉽게 말하면 몸통만 있고 이 몸통이 뭐 누구의 머리인지 이 머리가 없다. 그러면 그 재판 자료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어떤 명칭이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몸통이 있어야 두 개가 합쳐져서 재판 자료가 되는 거지. 이 증거만 있고 그 증거 왜 이런 증거를 제출해서 증명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목적, 이 사실이 없으면 재판 자료가 될 수가 없다. 그걸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가 없다. 이것을 사실 자료와 증거 자료는 준별된다. 완전히 엄격하게 구별되는 개념이다. 라는 중요한 민사소송법의
변론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 우리가 변론주의라는 게 뭐냐? 변론은 말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소송의 하나의 기술이다. 그리고 변론 절차, 변론주의와 관련해서 변론 절차와 관련해서 얻은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서 재판을 한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당사자가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사실심, 변론적 결시까지다. 권리관계는 변하잖아요. 변제하는 것들은 뭐 뒤에도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판결의 공정성은 이 당시 여기까지 수집을 했으니까 사실심, 변론적 결시까지 취득한 자료만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진실하냐, 이 객관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느냐, 이 재판 판결 결과가 부합하느냐, 그것은 사실심 변론적 결시까지의 진실성만 담보하는 것이지 사실심 변론적 결 이후의 사정을 담보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기판력의 표준시와도 연결되는 거죠. 이 판결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적 결시까지다. 그때까지 말을 들어봤으니까 그 이후에는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중요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수단을 통해서 목적은 되도록이면 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것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되도록이면. 그러나 민사소송법의 이상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이 예의 이상은, 우리 민사소송법의 이상은 실체 진실 발견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형사소송과 다르죠. 형사소송은 진범을 처벌해야 돼, 진범. 엉뚱하게 100명 중에서 99명은 진범, 정확하게 신의 관점에서 보는 실제 범인과 인간들이 제가 범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또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단 우리는 신의 관점에서의 권리 OX와 인간 관점에서의 권리 OX는 다르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요. 민사소송에서는. 즉 민사소송의 이상은 실체 진실 발견에 있지 않고 두 사람에게 대등한 공정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정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공정한 절차만 공정하면 너 충분히 할 말하고 너 할 말하고 너와 너는 얘는 얘가 모자란 애고 얘는 똑똑한 애고 그게 아니에요. 당사자는 대등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대등하니까 너희들 얘기를 내가 충분히 들으면 충분히 듣고 하는 판결은 정당하다. 절차 보장이죠. 말을 할 수 있는 절차만 보장해주면, 공정한 절차만 보장해주면 민사소송이 인간으로서, 이 법관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 할 건 다 한 거고 이러한 판결은 정당하다. 모든 공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사 이 판결 결과가 실체법상, 실체 진실이죠.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결문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 판결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충분한 말을 할 기회를 줬으니까. 그래, 이게 민사소송의 이상이에요. 형사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실체법상은 권리가 있는데 이 소송법상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를 실현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런 것들을 자연채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실체관계와 절차관계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그걸 되도록이면 그 갭을 메꾸는 보완책이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전제하고 구체적인 이제 소송 절차를 보면 자 그러한 삼각관계 링에 세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원고, 피고 그리고 판사 세 사람이 올라가는 구조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죠. 소재기. 원고가 소장에
반드시 서면의 형식으로 서면에 의한 소장을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원고 김 누구누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기를 피고 오 누구누구 그리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자, 이 청구라는 말은 실제법상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법상 10만 원 받을 권리, 10만 원 받을 권리가 어떤 내용인지, 취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법률상 원인,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당해서 치료비가 10만 원이 나왔다거나 하는 청구 원인. 그리고 뒤에 무슨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에서 법원을 여기다 쓰죠. 소장에 있는 내용은 크게 보면 당사자, 원피고인 당사자가 있고 그리고 법원이 있어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그리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있죠. 왜 이런 소송을 하는지에 대한 이거 목적이죠. 목적. 소송의 목적. 그래서 이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원, 이게 소송의 주체, 3주체, 원고, 피고, 법원. 이렇게 3주체가 들어가 있고 중간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이것이 소송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소송물이라고 하죠. 청구, 소송법상의 권리, 그것을 소송물이라고 하고 청구. 이 청구가 뭔지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같이 종합해서 보게 되면 알 수 있다. 이 소송물. 그러니까 10만 원, 이 청구 취지는 10만 원 달라. 피고는 원고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청구 취지가 되고 청구 원인은 왜 달라고 하는지,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원인, 몇 월 며칠에 언제 어디에서 커피숍에 만나서 돈을 빌려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이 기재된 게 청구 원인. 그걸 소송물이라고 한다. 이 소송의 3요소죠. 당사자, 소송물, 법원. 그래서 저렇게 기재된 소장을 원고가 무슨 법원에 제출해요. 소장을 제출. 그러면 지금 2단계에서는 원고와 법원 두 사람만 등장을 한 거죠. 피고는 저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지금 모르죠. 원고가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원고와 법원만 지금 링에 올라온 거고 아직 피고는 링에 올라오지 못한, 건조경기 링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된 소장이 피고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이 되게 되죠. 송달이 되면 이때 이제 소송이 세 사람이 링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고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 이게 소송,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게임이 시작된 소송 계속이라고 하죠.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삼각관계, 세 명이 모두 링에 올라온 소송 계속 관계가 된다. 이때부터 게임 시작이에요. 싸워라. 싸워라. 피고, 법원은 심판을 보면서 할 말 있으면 서로 이제 펀치를 날리는 거죠. 첫 번째 펀치를 날리는 것은 이제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을 해야 돼요. 30일 내에 답변서. 자, 피고가 배째라 하고 버텼는데 이제 정말로 배째겠다라고 원고가 소송으로 들어온 거예요. 배째라고 버티다가 이런 배째면 자기 창자 다 이렇게 드러나고 좋지 않잖아요. 부끄럽고 더 타격이 클 수 있죠. 타격이 지연 소촉법상의 지연 배상이나 더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배째라 미안하다. 내가 진짜 뗄 줄은 몰랐네. 해서 갚을 수 있잖아요. 바로 인정하고 그것이 그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배째라고 계속 버틴 애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바로 알아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답변서
싸울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피고한테 너 계속 링에 올라왔는데 싸울 거냐? 아니면 뭐 싸워봐 결과가 뻔하니까 그냥 알았다. 여기서 그냥 끝내자, 인정하자. 이게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부제출한다, 인정한다라는 거죠. 원고의 청구대 싸우지 않겠다, 인정하는. 이 같은 취지가 뭐 자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 갚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 똑같이. 이렇게 되면 자백을 하거나 또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부제출하면 더 이상 게임은 진행하지 않죠. 그냥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되면 부제출하게 되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이미 싸울 의사가 없는데 펀치를 얘한테 날릴 이유가 없죠. 그냥 펀치를 날린다는 건 공격하고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격 방어는 변론 절차에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변론 기일을 열어서.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변론 기일을 열지 않아요. 변론 기일을 열지 않는다. 변론 기일을 연다라는 건 법원이 몇 월 며칠 날 법정에 나오세요라고 하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건데 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준다. 이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죠. 그런데 얘가 이제 싸우겠다라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싸울 의사를 표명을 하게 되면 법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야 되니까 날짜를 정해서 불러야 되겠죠. 링에 다시 올라와라 라고 해서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 기일 지정. 몇 월 며칠 날 나와라. 그래서 제1회 변론 기일이 잡히죠. 여기에서 충분히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다시 또 잡고 다시 쪽과 변론 속행해서 계속 잡아요. 잡았다가 마지막에 변론 종결한다겠죠. 그리고 재판하고 또 이 재판 절차가 나중에 상소, 재판에 불복하면 상소로 가게 되겠죠. 이 갔을 때 상소는 항소심과 상고심이 있는데 이 상고심까지는 1심의 연장이라고 봐요. 항소심까지는. 항소심은 사실심이라고 하고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심이라는 얘기는 즉 1심 변론 종결하고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상소 기간 내에 상소를 해서 상소심이 진행된다. 나가면 상소심에서도 다시 또 싸워야 되니까 1회 기일을 열고 2회 기일을 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항소심은 사실심이고 1심의 연장이다. 그리고 속심. 1심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1심이 변론 기일을 3번 잡았다. 근데 2심 항소심에서 변론 기일을 2번 잡았다. 그러면 이게 4회, 1회, 2회, 3회 변론 기일이고 이건 4회, 5회 변론 기일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판 자료는 변론 절차에서 말로 얘기한 것만 재판 자료가 된다겠어요. 이게 다 이 전체가 변론 절차가 1, 2, 3, 4, 5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상소심에선 1심에서 제출된 자료가 여기에서 항소심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취급해서 정해진다. 취급해서 물론 판사가 바뀌게 되면 직접주의 원칙상 변론을 갱신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1심에서 내용이 그대로 인정이 돼서 재판한다. 기본적인 구도예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보세요. 민사소송의 의, 특별한 내용이 없죠. 첫째 줄, 분쟁을
개인의 권리 의무를 확정, 보호, 실현하는 제도이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제2절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봅시다. 민사소송은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판결, 집행 절차로 나와 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을 보전 절차라고 하죠. 나중에 민사 집행을 해서 최종적인 경매로 넘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소송을 통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경매하려고 봤더니 채무자가 재산을 다 빼돌려서 채무자 재산, 책임 재산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사실 쓸데없는 행위만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리 보전하는 절차, 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일단 실행을 한 다음에 소송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원래 집행 절차인데 이 집행 절차가 판결 절차 앞에서 미리 집행을 보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전 절차, 판결 절차, 집행 절차 이런 순서로 통상적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쟁 발생, 서로 배째라 싸우고 있다. 두 번째는 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소장을 제출한다. 소장 둘째 줄에 보세요. 소장이 제출됨으로써 소가 개시된다. 아직 소송 계속은 없어요. 소송 계속은 없으나 일단 소가 개시돼서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그리고 법원 이 세 개가 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이것이 소송물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했죠. 그리고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해서 이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된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피고가 송달 받으면 목차 4번에 답변서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진다. 둘째 줄에 만약 30일 내에 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거기에 밑줄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이걸 무변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다. 그다음에 답변서 다 제출하고 됐다. 그러면 소송 요건 소가 이제 링에서 싸워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싸움 관계가 되는데 그 전에 소송 요건 본안 전 판단으로 소송 요건을 심사한다. 그래서 소송 요건 셋째 줄에 보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으면 옷을 제대로 청코나 홍코나 있는 그 선수들이 권투 경기를 할 때 팬티는 입고 나와야 되는데 팬티도 안 입고 나오면 남사스럽잖아요. 그러면 아웃시켜야 되겠죠. 싸울 수가 없잖아요. 링에 관객들이 있는데 관객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시켜요. 그것을 셋째 줄에 법원은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없다. 팬티는 입고 나와라. 그래서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한다. 근데 도저히 이게 흠이 보완할 수 없는 흠이라면 뭐 그렇게 각하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면 팬티 입고 나오게 해서 보완해서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변론 절차와 변론 준비 절차가 있는데 이 변론 준비 절차라는 건 과거에는 필수적인 절차였지만 지금은 큰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면 첫째 줄 11페이지 첫째 줄 법원은 소송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건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공방 거기에 밑줄 그리고 변론 준비기일 거기에 밑줄 두 가지가 변론 준비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서면 공방과 변론 준비기일이라는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임의적 절차라고 돼 있죠. 이거 변론을 준비하는 거니까 공개 법정에서 방청객이 듣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죠.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뭐 이거 거의 이제 이게 더 오히려 재판을 지연한다라고 해서 임의적 절차로 바꿔서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변론 법정에서 법정 있고 법정 밖에서 서로 서면을 주고받아요. 서면을 서로 주고받는다. 우리 여기까지만 봐도 법정 밖에서 주고받는 서면을 봤죠. 첫 번째 원고가 법정 밖에서 지금 서로 주고받은 서면이 뭐가 있어요? 소장이 있잖아요. 소장을 법원에다가 제출했고 그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피고한테 송달됐잖아요. 이게 법정에서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법정
밖에서 돈 얼마를 갚아라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 이 사실 주장이 법정 밖에서 서면으로 좀 주고받은 거예요. 이 소장. 또 피고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이 답변서도 법원에다가 제출했고 법원 밖에서, 그러니까 공개된 법정이 아니라 그 법정 밖에서 법원에다 제출했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했어요. 원고에게. 그 소장과 답변서. 이건 변론에서 서로 얘기한 게 아니라 변론 밖에서, 즉 공개된 법정 밖에서 서로 주고받은 서면이에요. 자, 이 서면 이 자체만으로는 재판 자료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공개 법정에서 방청객이 바라보고 있는 공개 법정에서 법원에다가 얘기를 해야, 말을 해야만 재판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나 이런 그 피고의 답변서, 이건 법원 밖에서 주고받은 서면이기 때문에 이건 재판 자료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준비서면. 자, 준비서면이라는 이제 개념을 하나 봤어요. 법정 밖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은 준비서면이라고 하고, 이 준비서면만 가지고는 재판 자료가 되지 않는다. 저러한 준비서면이 법정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말을 통해서 변론에 현출되어야만 재판 자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잡히면 원고는 소장에 기재된 대로 진술합니다. 라고 얘기를 변론에서 말을 하죠. 피고도 답변서대로 진술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재판 자료가 된다. 이게 대표적인 준비서면이에요. 따라서 변론 준비 절차라는 것이 지금 별로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이 개념은 중요해요. 준비서면. 이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다. 이 준비서면의 개념. 그래서 명칭이 여기 뭐 준비서면 이렇게 써 있어도 뭐 당연히 준비서면이지만 이 명칭이 준비서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것들이 다 준비서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개 법정이 아닌 상태에서 주고받은 서면들은 다 준비서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준비서면이 되는 것들은 그것만으로 재판 자료가 되는 건 아니고 공개 법정에서 변론에 현출되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변론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링에서 본 게임을 하는 거죠. 각자 사실을 주장하죠. 사실의 주장 단계. 그 주장된 사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주장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죠. 그것이 나로 연결되죠. 증거 조사, 사실의 주장과 주장된 사실에 대한 증명 활동인 증거 조사 단계로 간다. 사실의 주장 단계 그 부분 좀 보도록 합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변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변론 준비 절차는 말 그대로 공개 법정이 아닌 그 판사실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두째 줄에 재판장은 공개된 법정, 거기에 밑줄,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을 열기 위해서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변론기일을 지정, 거기에 밑줄,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기일 통지를 보내서 링으로 올려 보내죠. 원피고 양쪽을 부르고 변론기일에 원고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 취지에 기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고, 소장의 밑줄, 판결을 구하고 거기에 밑줄, 즉 소장을 진술하는 거예요. 소장을 진술해야 이제 변론에 현출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소장 그 전까지는 준비서면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래서 소장 진술을 하고 이를 이유 있게 할 공격 방법을 미리 제출한 소장의 청구원인 준비서면에 의해서 진술한다. 법정에 이제 현출시키는 것들이 다들 피고는 청구 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이유 있게 하는 방어 방법을 미리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의해서 진술한다. 역시 답변서를 진술하는 거예요. 답변서에 자기가 돈 갚았다, 뭐 소멸시효 완성했다 같은 기재 써 있다면 그것들을 진술한다. 그리고 이제 법원은 이러한 그 얘기를 쭉 듣고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게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거기에 밑줄,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룰이 있겠죠. 심판을 볼 때도 심판이 지 맘대로 보는 건 아니죠. 어떤 그 링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이다. 처분권주의는 옆에
소송물이라고 적어주시고 소송물에 적용되는 것. 소송물의 범위와 그 결정 여부 이런 것들을 당사자의 주도하에 맡기는 것을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는 사실과 증거라고 적으세요. 그 재판 자료가 되는 건 사실 자료와 증거 자료라겠죠. 이 재판 자료가 되는 사실 자료와 증거 자료를 누가 수집하는가, 누가 주장하고 누가 수집할 것인가, 그걸 정하는 것을 당사자가 정한다라는 것을 변론주의라고 하죠. 하나는 소송물, 하나는 사실과 증거의 그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거다. 증거조사에서 이제 당사자들이 증거 신청을 해서 증거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셋째 줄에 보면 증거조사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증거조사 결과를 가지고 법관은 자유심증의 밑줄, 자유심증으로 주요 사실의 전부를 판단한다. 그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고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어떤 놈이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확신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테니까. 막 그렇게 보내버리면 서로 칼 들고 싸워서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그러한 그 논리 조작을 넷째 줄에 보면 증명책임이라겠죠. 증명책임의 밑줄. 이 증명책임이라는 건 법관이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재판을 거부해야 되는데 재판은 거부할 수 없다고. 공권력이 거부하면 이것은 자력구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살인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형식으로든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쪽에게 불리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확신이 들지 않는데 누구 하나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누가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그걸 미리 정해놓은 것을 증명책임이라고 하죠. 증명책임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 주장과 증거 조사가 다 끝나게 됐다. 즉 할 말을 다 했다라면 8번에 변론을 종결하게 되죠. 변론 종결 8번. 그리고 둘째 줄에 보면 법관은 이때까지 즉 변론 종결 시까지 모은 소송 자료, 재판 자료를 토대로 해서 판결문을 쓰게 된다. 그 소의 적법 여부와 청구권의 전부, 또 소송물의 전부는 변론 종결일까지 얻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론 종결일을 기준, 거기에 밑줄,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옆에 있죠. 기판력이 발생하는 시기도 변론 종결일이다. 기판력의 표준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되는 것이다. 판결의 선고, 법원은 판결의 선고라는 형태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만약 소송 요건 흠결이라면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하게 되고 그 소송 요건은 갖추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라면 원고 패소 판결, 청구 기각 판결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요건도 갖추었고 권리도 인정될 수 있다면 원고 승소 판결, 즉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데 청구 취지에 원고가 적은 대로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한다. 불복 절차, 상소 절차죠.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라고 하죠. 1심에 불복하는 게 항소, 2심에 불복하는 게 상고,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로 불복하게 된다. 항소심 절차는 좀 더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불복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불복할 수 없는데 비상구제로 원래는 안 되는데 비상구제 절차가 재심 절차이죠. 이때 재심 절차는 밑에서 둘째 줄 재심 사유에 거기에 밑줄 재심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상 절차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심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 정도. 그리고 다른 소송과의 관계에서
형사소송과의 관계 봅시다. 자, 형사소송. 얘가 나한테 불법행위를 했다. 내가 사기당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얘가 과연 사기를 쳤는지 안 했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형사소송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형사 판결이 사기죄 범했다라는 형사 판결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른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한 제가 사기죄를 범했다, 위법한 불법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이 현재 민사소송 사건에서 반드시 판사는 거기에 기속되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관계예요. 12페이지에 두째 줄을 보세요. 두째 줄 보기 첫째 줄에 보면 직권주의에 의한다. 그러니까 형사소송, 직권주의 거기에 밑줄. 형사소송은 뭐가 목적이라고 했죠?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당사자한테 맡겨놓으면 싸우기 싫은 놈은 그냥 죽겠습니다. 자백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법원이 주도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죠.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밑에 두째 줄을 보면 판례는 확정된 형사 판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 거기에 밑줄, 유력한 증거자료. 즉 형사사건에서 제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사사건 사기쳐서 내가 손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게 구속되느냐, 뭐라고 했죠?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뿐이다는 얘기예요. 기판력과 같은 그런 어떤 기속력,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증거에 불과한, 다만 그 증거가 유력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유력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래서 단순한 증거자료는 아까 법관이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죠? 증거 판단은 증거조사 결과 얻은 게 다 증거자료 할 거 아니에요. 그 증거자료가 과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데 쓰일 수 있느냐는 뭘 기준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유심증으로 들어오죠. 자유심증. 그러니까 증거자료는 자유심증에 의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관이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유심증으로. 근데 단순한 증거자료가 아니라 유력한 증거자료는 자유심증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게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웬만하면 인정해야 되는 자유심증을 제약하는 의미다. 그래서 그 셋째 줄에 보세요.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밑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즉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반대되는 사실인데, 이렇게 불법행위가 아니다 배척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해야 된다. 그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옆에 여백에 자유심증주의의 제한이라고 적으세요. 유력한 증거,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는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한다. 이것은 형사소송뿐만이 아니라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갑이 어떤 지금 A라는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미 그 전에 갑의 B라는 사건으로 스몰 a 사실이 인정이 된 바가 있어요. 다른 민사, 형사 가리지 않고 이 A 사건의 존부, 청구권의 존부를 인정하기 위한 작은 여러 개의 사실 A, B, C 이 사실이 모여져서 A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단이 되는데, 이 A 사건 A 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그 주요 사실 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기판력이 미치면 당연히 구속되는 거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미 판결, 확정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면 이 판결 결과, 자, A가 인정된다. 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러한 판결은 여기에 뭘로 작용한다고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자유심증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걸 풀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A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A를 인정해야 된다. 물론 기판력이 미치면 당연히 구속되는 거예요. 기판력은 당연히 구속되는 거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행정소송과 가사소송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비송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